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디폴트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활용한 회사채 기업 어음 매입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에너지와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부터 줄줄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재 주 원료인 리튬의 강점을 보이면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의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상 문제를 놓고 SK CNC와 소송전이 우려되고 플랫폼 독과점과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1% 이상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개인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시장에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PF 자금을 중개해준 증권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증권업계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증권주들의 이제 그 변동률을 좀 보면 다울투자증권이 이제 9% 이상 하락을 했고 키움과 유진투자증권도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중소형 증권사들이 좀 하락폭이 컸는데 이 레고랜드의 지급보증 여파가 증권업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레고랜드 사태가 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레고랜드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공사가 사업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한 2천억 원 규모 정도의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강원도가 그동안에는 지급보증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도지사가 바뀌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기업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 기업 어음을 이제 증권사 10곳과 자산운용사 1곳이 좀 나눠서 담았는데 사실 2천억이라는 규모는 증권사별로 나누면 이제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PF 사업으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이제 PF 사업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수익률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이제 주식이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IPO 시장도 굉장히 이제 한파가 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좀 증권주들이 좀 부진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지금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서 한 2천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법인들로부터 빌려올 수 있게 중간에 중개를 해준 게 이제 증권사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가 대출 못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이 채무를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갑자기 대출 못 갚겠다라고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준 방식을 우리가 ABCP라고 하는데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죠. 네. 이 ABCP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연말까지 거의 한 3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지금 리츠 주가도 완전히 하락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리츠 관련 종목들도 좀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8% 하락을 했고 SK 리츠와 롯데 리츠도 5%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리츠는 이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올 들어서 이제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 침체로 이제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리츠 회사들의 전망도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신협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이제 연말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신협은 선제적인 뭐 리스크 관리 목적이다, 어떤 뭐 부실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게 좀 다른 금융사들까지 이제 번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레고랜드 사태는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심층 분석해보기로 하고요. 간밤에 지금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대장주인 엘코프로빈 그리고 LNF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인데 테슬라가 이제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했지만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는 이제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또 이제 차량 인도 실적에서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이번 이 실적 부진에 대해서 달러 강세와 원자재 비용 상승 또 공급망에서 좀 병목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일론 머스크 CEO는 4분기에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차를 모두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또 내년 중에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50억 달러에서 이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내일은 우리나라 이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좀 선행 지표로 이제 뭐 알려져 있고요. 통상 이제 전월비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올 들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8월 들어서는 0.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수치도 감소할지를 좀 지켜봐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인 AT&T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이 나오고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달 20일까지 무역 적자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야기한 이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금리 불안입니다. 바로 이어서 알아보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모두 파란불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효과를 반납한 채로 다시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월가 진단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아쉽지만 시장이 다시 또 얼어붙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인데 많이 올랐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36%까지 치솟는 등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2008년 7월 이후 무려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말하는 모기지, 또 회사채 등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죠. 이러한 연준의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여서 걱정이 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가지수가 여전히 좀 높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영향이겠죠? 네, 지난 13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렬하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또 19일에 발표된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10.1%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죠.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BMO는 이번 국채 금리 상승이 영국과 캐나다의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이라면서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까지 오르게 된다면 4.25%까지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워치도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추가 신호가 물가지수로 나오면서 국채 매도가 이뤄졌다면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 증시도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전날까지 좀 실적 기대감에 뉴욕 증시 시장이 좀 크게 올랐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시장 타격 좀 탄물을 끼얹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뉴욕 증시는 타격이 있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렬하다, 이런 시그널이 두드러지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물가지수 발표 이후 연준이 강경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영향입니다. 실제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강경한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연준이 금리를 4.7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연준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4.5%나 4.75%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이 변동성이 커지면 증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PI 에셋 매니지먼트도요, 글로벌 채권 시장의 혼란은 증시를 곧
곧바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단을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사실 우리가 장기 경기 전망을 좀 점쳐볼 때 국채금리 상황을 많이 주시를 합니다. 지금 2008년 이후 최고치라는 건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채금리 상황을 그럼 어떤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통해서 증시의 바닥을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저점을 찾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미국의 투자 회사인 로이트 홀트의 제임스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가 분석한 겁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볼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은 뒤 한 달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이 시기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주식시장에 저점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초록색 선이 이 10년물 국채 금리 그래프입니다. 예. 여기 7월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보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주식시장을 보여주는데 예. 한 달 뒤쯤에 저점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고점 이후에 이 빨간색이 금리 인상의 그래프입니다. 3달이 지나자 기존 금리 인상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였던 사례가 1984년, 또 90년, 95년, 2019년 등 연준이 긴축을 보일 때마다 비슷하게 이어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폴슨 전략가에 따르면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주식시장과 연방기금 금리보다 앞서서 긴축이 종료되는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예측은 계속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분석은 한동안 국채 금리는 오르고 시장은 좀 침체될 거다. 이런 게 월가의 중론인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도 의견은 비슷한가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한동안은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증시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토마스 피터피는요, 물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금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20% 더 하락해서 3,000선이 되면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높은 금리 때문에 이번 주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앞으로도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시의 꾸준한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이 고점이 바로 또 분위기 반전의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고점은 언제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월가의 신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이 군드라흐가 말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연말 이전의 고점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것을 채권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로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증시의 투심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증시 저점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는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레고랜드 PF 대출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부도 사태의 불안감이 기업 자금 조달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신용 채권 시장의 위축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뺀 값인 신용 스프레드 수치는 1.202%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9월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점도 훌쩍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는 건 시장이 회사채에 대해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회사채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조짐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도와 환급성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가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최근 신용 스프레드 급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로 운영자금 조달을 회사채에 크게 의지하게 되면서 트리플 A급 한전채 발행을 대폭 늘린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A급 이하 회사채보다 안정성이 높은 초우량 한전채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강화로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간 내에 신용채권 시장의 위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난달 말 발생한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실제 지난달 4%대였던 PF-ABCP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8에서 10%대로 뛰면서 최근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0.7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여전채,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안심전환대출, MBS 및 한전채 대규모 발행이 이어지는 등 수급 부담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9월 말 이후에 PF, ABCP 시장 불안 등으로 현재 신용 경계감이 시장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채 금리 급등 여파로 회사채 발행액까지 연초에 비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 한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회사채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증권사와 건설사들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김종학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어제 시장에 퍼졌던 소문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증권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부풀려진 내용이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얘기입니다. 거론됐던 증권사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불을 일단은 꺼놓은 상황인데요. 다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부채 수준이 늘어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미리 확보한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도 소문은 지금 상태에선 어불성설이다. 이런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대형사들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기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당장 경기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PF 대출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래 위험하다는 겁니까? 지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위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을 받아서 주식을 대신 거래하는 것처럼 부동산 현장에 대한 자금들도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레고랜드처럼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증권사들이 이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발행해준 자금만큼 모조리 떠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브릿지론이라던가 자금 중개,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키워왔었던 거고요. 물론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법인 고객에 이제 상품을 제안을 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이제 PF 대출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증권사가 하는데 만약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은 증권사도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증권사가 대신 신용을 보강을 해주면서 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서 바로 굴러갈 수 있고 그 위험을 가진 증권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화랑인 시기에서는 상당히 시행사나 증권사 모두 수익이 아주 좋았었던 상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됐나 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부동산 PF에 관련된 증권사들도 사업을 많이 키워왔었는데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익의 효자 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시중금리가 치솟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부담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경색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침체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이런 부동산 PF를 무리하게 키워놓은 게 꼭 과거의 IMF 사태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신용도가 약한 증권사나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도 위험에 처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사들이 안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의 자료들 조금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는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B급 정도의 건설사들은 이미 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서 사업 안정성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면 지난해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에다가 증권사들이 돈 되는 IB 사업을 늘리면서 매입 대출 채권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지난번 보도대로 PF에 적극적이었던 중소형사들이 이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PF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개별 회사별로 좀 그럼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소문이 많이 났었던 증권사들 중에 수형 증권사인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발부채 현황이 낮은 편입니다. 16% 정도 있고 레고랜드 사태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5% 정도 그리고 하이투자증권과 다울투자증권이 상당히 자기 자본 이상으로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발부채를 사실 다 부도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부 다 엎어졌을 경우에 조달할 현금이 있느냐를 좀 자기 자본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100%가 넘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나 현금을 모두 조달해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는 100%가 넘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자면 바로 돈을 되갚아서 이제 상환하기 어려운 중후순위 채권들을 또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금리를 빨리 올리는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한은의 빅스텝도 있지만 증권사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국고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우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자금 경색을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됐던 부도 위험이 증권사들의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또 한은의 빅스텝까지 겹치면서 사실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또 이런 우려를 키웠던 게 롯데건설의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량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지난달까지도 쉽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정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금 결의를 한 상태인데 구주주 매출, 구주주로 그 롯데케미칼과 롯데호텔이 각각 43%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만 해도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금 인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롯데건설까지 지원을 해야 하다 보니까 롯데그룹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자금 동원 부담이 커졌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동산 PF로 시작된 위기가 다른 기업들까지 연계해서 터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롯데건설은 사실 굉장히 신용등급이 A등급이고 차입금 의존도가 22% 정도로 우량한 건설사로 꼽히고 있는데도 지난달에 800억 정도의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신용보증 기금을 동원해서 겨우 막았던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PF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추가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운영 자금을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사 측에서는 지금 뭐 당장 심각하냐 아니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거네요. 네,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상환이 다가오는 거나 이런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자금을 바로 동원할 여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롯데건설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50%대로 굉장히 높지 않은 비율이고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미리 안전판을 하나 더 만들어둔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고랜드 ABCP에 투자한 법인들이 이제 환매를 요구를 하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량한 국고채를 내다 판다든지
회사채를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설사들도 방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레고랜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강원도의 어떤 안일한 대처 때문에 굉장히 자본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가 뒤늦게 이제 2,050억 원에 대한 그런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요. 내년 1월까지, 이르면 내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동급의 신용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이러한 사태를 키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은행이라던가 더 신용을 가진 기업들조차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중소형 증권사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업황이 어려워진 것은 지금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금융회사와 어떤 신용도 펀더멘털이 손상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대형 증권사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 현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자면 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금융권의 조달금리가 상승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기업 계열사들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금융당국도 오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응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2조 원을 증액한다고 했던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던 수준도 2조 원이 아닌 10배,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흐름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구두 조치라도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회사채 시장과 CP 등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채권 안정펀드 여유 재원 중에 남아있는 1조 6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캐피탈콜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최대 20조 원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3조 원만 미리 캐피탈콜로 조달을 했었는데 이 중에 남은 1조 6천억 원을 이번에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CP 매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기존에 6조 원 정도이던 것을 8조 원으로 늘려서 조금 더 신용등급이 낮은 쪽에 보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채나 CP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것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20조 원까지 증액을 해서 채권 안정 펀드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남은 수단이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바로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도 위험이 커진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오늘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남은 수단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과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 정부가 쓰게 될 마지막 카드로 보여집니다. 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위축은 특히 캐피탈이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금융사는 결국 영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의 재무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금 조달 운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경세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85%까지 낮췄던 은행권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정상화를 6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 대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카드나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 1.25% 수준에 머물렀던 카드채 3년물 금리는 현재 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기업 어음 등으로 자금 조달 수단을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만기가 짧아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신용 경색이나 유동성 위기가 있는 건 아닌 건 맞는데요. 채권 시장 자체가 지난달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수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캐피탈 업계에서 자산 규모 1위인 현대캐피탈도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3년물 금리 5.78%에 발행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엔 자금 조달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BBB 신용등급 이하인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조달이 안 되니까 대출을 못 내주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권에선 한 캐피탈사가 높은 금리에도 기업어음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회사 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포스코가 배터리 소재 사업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부터 소재 사업까지 아우르는 공격적인 행보에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먼저 배터리 소재 사업에 포스코가 뛰어든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3분기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 9천억 원, 매출은 8% 이상 가까이 빠져서 2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으로 49년 만에 제철소가 멈춘 점도 있지만 철강업의 피크아웃 위기도 한몫을 했는데요. 네. 전 세계 철강업 부진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연간 실적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더 이상 철강으로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 계속되면서 이제 최정우 회장은 취임한 2018년부터 배터리 소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다가오면서 가볍고 단단한 이제 자동차 강판을 납품하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업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삼은 겁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소재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체인을 갖췄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소재 사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포스코 그룹의 배터리 소재 사업 구조를 보시면요. 포스코는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은 이를 받아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제작사에 공급을 하고요. 예. 네, 올해 말에 가동될 포스코 HY 크림메탈 공장에서는 이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추출해서 다시 포스코 케미칼한테 납품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구심점으로 배터리 원료부터 다 써서 돌아오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까지 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그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배터리 사업을 안 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대세이다 보니까 포스코가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철강 기업으로 출발을 했어서 그렇죠. 자동차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이제 니켈, 망간 등 제철 공정에서 이미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요. 수십 년 넘게 해외 자원 개발과 투자를 해온 풍부한 노하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포스코는 다른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달리 원료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그룹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IRA를 대비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예를 들어서 부생수소 같은 건데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사업 아이템까지 찾아낼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포스코가 탈철강을 외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좀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포스코는 리튬 사업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산업 분야에 있어도 별다른 성과를 보인 적이 좀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커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는 원자재 수급이 관건이라 원료의 승자가 최후와 승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에는 사업 단위별로 영업이익을 염두에 수익성 관리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의 합작 범위를 설립할 때 지분율이 우위에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광산 업체부터 완성차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최대 85%까지 지분율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에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철강 등 기존 사업을 핵심 수입원으로 배터리 소재를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배터리 소재업을 잘 하고 있다면
실적에는 얼마나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직 배터리 이제 소재 매출 비중이 전체 그룹 이제 매출의 2% 수준으로 좀 미미한데요. 예. 포스코홀딩스의 상반기 전체 매출 44조 원 중 이제 배터리 소재 매출은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배터리 소재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5년 동안 배터리 소재에 53조 원을 투자해 2030년에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연간 매출 4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8년 뒤에는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만 올해 상반기 매출만큼을 내겠다는 겁니다. 양극재의 경우 2025년까지 34만 톤까지 생산을 해내서 국내 1위 양극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빔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실적도 당연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성 기자였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를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표자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체 총괄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 근로자도 대단히 중요하다. 행동 하나하나가 수단들을 통해서 대처를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런 토론에서 경영계 위주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노동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권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쪼개기 상장 논란이 한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는 7%,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3% 안팎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기간을 3개월로 넓혀보면 카카오 그룹 4총사 모두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의 최소 4배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를 팔아치울 때 개인은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이번 주에만 1,410억 원 매수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의 눈높이가 대폭 낮아진 만큼 개인들의 이러한 물타기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카카오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말합니다. 우선 카카오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년 새 11% 늘어난 1,8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반짝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매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말 이뤄지는 카카오의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도 단기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물타기를 비롯해 신규 투자자들은 진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지출해야 하는 카카오의 피해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당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회사가 무료 서비스에도 보상한다고 밝힌 만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점도 주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규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주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하고 이제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개선 요인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의 라이온하트 쪼개기 상장, 카카오페이의 다음 달 우리 사주 보호예수 해제도 투자 심리와 수급에는 악재로 분류됩니다.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라이온하트죠. 사실 철회를 안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재영 대표랑 주주 17인들한테 이제 풋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화재로 시작된 악재의 불이 카카오그룹의 장기적인 주가 하락 전망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를 무시한 개인의 물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발표됩니다. 리딩뱅크가 어디냐를 놓고 KB와 신한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번에는 신한금융이 3년 만에 KB를 제치고 1위를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는 신한지주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1조 5,634억 원, KB금융 예상치보다 약 4천억 원가량 앞섭니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으로 인한 4,600억 원가량의 일회성 이익 발생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48조 원 규모의 서울 시금고와 강남과 강북, 구로 등 여러 구금고를 유치한 점도 지주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시 구금고 관리를 맡을 경우 저원가성 예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어 순이자 마진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분기 기준 신한지주의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6bp 상승한 2.04%로 KB금융보다 4bp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의 3년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7월 채용비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데다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향방은 어떨까? 좋은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했거든요. 2만 원이 확대되는 모습을 근거로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는지 여부가 주가 상승 여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권가에서는 은행주 가운데에서도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꼽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건전성 개선 여부가 주가의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과거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투자 실패 사례가 있는 데다 부코핀은행의 계속된 순손실이 투자 심리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 가운데 3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 조달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대표적으로 컬리, 소카 이런 기업들도 사실 아직까지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업 분석 회사인 CB인사이트에 등재된 회사가 올해 총 5개가 늘어나면서 23개를 기록했습니다. 예.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벤처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환율로 치면 약 기업가치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국내 유니콘 기업의 경영 실적을 좀 살펴보면 23개 가운데 14곳이 영업 손실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등 가상자산과 금융, 야놀자와 여기어때 또는 GP클럽, LNP 코스메틱 같은 이런 패션 화장품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이런 기업들만 현재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한 최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따르면 토스로 운영 중인 비바리 퍼블리카를 비롯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메프, 컬리, 티몬,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 버킷플레이스 등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유니콘 2호로 등재됐던 옐로 모바일은 재무제표 미제출로 올해 3월에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예. A프로제는 경영권도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제3자 유상증자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거론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바탕으로 또 성장을 해오던 기업인데 요즘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VC의 투자 기준이라든지 눈높이도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나 회원수를 늘리는 방법을 주요 수단으로 썼습니다. 즉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하고 또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형식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벤처캐피탈이 기업 가치 검증에 착수하면서 성장성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에 판단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쿠팡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자이언트 투자는 쿠팡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쿠팡을 모델 삼아서 투자를 받아서 마케팅에 투입하고 후속 투자를 받아서 마케팅에 추가 투입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형을 늘리고 투자를 받는 형식의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처업계는 이를 두고 쿠팡의 법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쿠팡의 성장 공식을 따서 또 전략을 만들었던 만큼 사실 이런 기준이 또 변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IPO 앞둔 기업들의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실제 최근 벤처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투자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초 1조 원 규모 정도의 자금을 유치를 목표로 했던 그 비바리 퍼블리카의 경우도 지난 7월과 8월 시리즈 G에서 외부 환경 영향으로 절반 수준인 한 5,300억 정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올 상반기 버킷플레이스, 두나무 소카, 리디 등 그 유니콘 기업이 2천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사실 1분기까지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은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후속 투자와 기업 공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기업 공개나 후속 투자에서 지금 플랫폼을 연기할 경우 또다시 이제 사업에서 밀리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유동성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GM Korea is in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last 4 years, we invested trillions to reach 500,000 production capacity here in Korea.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인 2022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신 주권 확보와 감염병 극복에 기여한 점이 공로로 인정됐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해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 기업의 힘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한국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2022 제약바이오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제약바이오의 저력을 입증한 기업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K바이오라고 하는 아주 큰 성과물을 위기 속에서 배출해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극복과 백신 주권 확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연구 개발과 수출, ESG 사회공헌 등 10개 부분에서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끈 주요 기업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약품을 개발하는 데 매진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포럼에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사업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이제 그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다. 디지털 진단과 의약품 협력을 통해서 환자들이 더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 약이 더 많이 팔리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얼라이언스가 맺어진 다음에 시장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안에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세계를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빅테크 기업이 곧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